모든 모의고사들의 점수를 트래킹해 놓은 자료였습니다. 제가 만든 척도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이시는 입니다. 월간 계획도 이런 식으로 연간, 월간, 일간으로 이제 점점 좁혀 나갔는데 내가 강의를 수강하면서 어떤 식으로 체계화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2명의 장학생이 발표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제가 뭔가 주문할 때 여기 와서 저 자랑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지 않고 실제 공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했고, 말은 편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언론 통제 이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나오실 분은 이분도 이제 초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봤더니 제시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수업 들었던 얼굴이라서 그냥 딱 봤는데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느낌이었는데, 소개할 때 우리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김빵우 장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름이 뒤에 공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별도로 자기소개 준비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바로 이제 목차로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일단 추리 논증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며 그 강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독서 또는 논문 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등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추리 논증 학습 방법론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저의 아이디어의 생각은 이 조승우 교수님이 기본 강의 때 나누어 주셨던 이 기출문항 인덱스였습니다. 이 인덱스를 보면 단순히 이제 규범문항을 규범문항 이런 식으로만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규범문항 내에서도 추론문항 또는 논증문항을 각각 정리를 해두셨고, 그런 식으로 이것이 보다 더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 시장 유형별 문제집을 보았을 때는 이제 언어 추리, 모형 추리, 논증 분석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그 추상도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안에 많은 내용의 문항을 담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음에도 이것을 시험장에서 내가 시험지를 만나서 보았을 때 이것은 명시적 요소를 분석하라는 문항이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항들을 내가 강의를 수강하면서 어떤 식으로 체계화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기본 강의 11차 추가 자료 때 나누어 주셨던 강화약화 판단과 관련된 이 추가 자료였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허가 없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가설로 구성된 문제에서의 강화약화 중립 판단이나, 아니면은 이제 강화약화 중립 판단이 이제 실험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구분을 막 해주셨는데, 이런 거는 사실 외관만 보더라도 이게 실험을 설계를 해놓은 상황이구나 아닌가가 순간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걸 외관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09년도 예비부터 25년도 법학 적성 시험까지 모든 문항 분류를 했고, 그 옆에 보이는 것처럼 그 기출문항 인덱스를 참고하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선에서 그걸 세분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각각의 문항별로, 선지별로 어떤 출제 원리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해당 문제를 구성했는지를 판단해서 나중에는 이 세분화에 엑셀로 이걸 정리를 했었는데, 필터를 걸어서 각각의 세분화 문항에서는 어떤 출제 원리들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는지도 도표로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해당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를 해설을 해야 하는가를 판단을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는 법전협 해설지가, 공식 해설서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에는 되게 이제 모든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다 보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그 추론의 과정들이 다 기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40문제를 125분 동안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가장 정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로 최대 4문장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 해설을 다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도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또한 이제 지문에서 그 법규범 같은 문제는 마지막에 서술어를 꼬아놓는 뭐뭇 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양식이나 양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히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문항별 포인트로 별도로 다 정리를 해놓았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앞서서 4줄짜리
그 해설을 만들어야 한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이시는 10번의 니은 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이거는 이제 앞서 이제 많은 그 장학생 분들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피셋에서 아이디어를 제가 얻었던 부분이었는데 25,500 나누기 2가 13,000보다 크거나 작다 이런 걸 판단을 할 때는 빠르게 이제 사실 26,000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작겠지라는 판단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사고를 하는 버릇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 보고 숫자에 대한 감각 이런 것도 이러한 해설서에 되게 많이 담아 놓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앞서서 그 기출문제 세분화를 했던 최종적인 결론인데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논증평가 문제 내에서도 가설이 한 개일 때 또는 복수 가설일 때 또 논증 및 반론에서도 대화형일 때 몇 명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또는 넘버링이 되어 있는지 등으로 접근 방식을 다 세분화했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가설이 단일한가 복수인가 이런 거는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10초만으로도 판별이 가능한 요소고 마찬가지로 갑을 대화형인지 갑을 병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가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가 기본 강의를 수강할 때였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 기본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 책자도 사실 그 유형별로 다 세분화가 되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내 기준이 너무 추상도가 높거나 낮은 건 없는지를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수업을 들었고 그 기준별로 맞는 판단 과정을 계속해서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세분화가 완료가 되고 나서는 기본 교재를 옆에 두고 내가 이러한 문항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거를 다 하나하나씩 챕터별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저만의 해설서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이 스펙트럼 표였는데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 어떤 문제는 엄밀하게 봐야 되고 어떤 문제는 좀 느슨하고 널널하게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체화하기 위해서 언어 추리는 어떨 때 엄밀하게 볼 것인 최대한 엄밀하게 보는 쪽에 속한다 이런 거를 스펙트럼 표에서 계속해서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선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실선은 대개 이제 언어 추리 문항은 엄밀하게 풀어야 한다. 근데 점선은 약간 느슨한 쪽에 와 있는데 이건 무엇이었냐면 그 사례를 특히 적용하는 경우 언어 추리에서 원리 적용해서 사례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약간의 도약 여지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조금 느슨하게 봐야지라는 걸 제가 스펙트럼 상에 이렇게 표현해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적어놓고 심화 강의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고득점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이제 모의고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걸 풀려면 이걸 하나로 명시화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명시화해둔 행동 강령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그 해당하는 내용들은 나누어드린 첨부자료 1-2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까 전에 사례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할 때 도약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던 거를 기출문제에서 예시가 없으면 스스로도 납득을 못할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단서를 다 달아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학년도 3번 문제에서 냉장고와 휴대전화는 동종 상품도 유사 상품도 아니다. 이건 사실 일상적인 추론의 범주인데 그러한 것들을 다 적어놔야 제가 좀 스스로 시험 볼 때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두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견해 평가 문항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놓았었고 사실 기출 문제 간에 어느 정도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25년도 1번 같은 경우에는 갑을의 견해를 물어보면서 이제 병역법에 대해서 장교와 부사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기출 문제를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최대한 조금 풀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장교와 부사관의 의무 복무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고 선지에서는 이제 사병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게 판단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중립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논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26년도 이제 추리 논증에서 그 최저 정답률 제가 알기로 18%를 기록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논리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의무 복무와 의무 복무가 아님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이 군인이라는 테마 내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기출 문제의 양상이 반복되었다는 걸 주목해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그 행동 강령을 통해서 심화 실전 그리고 파이널 과정을 수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놀랐던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분이 말씀해 주실 때도 정답률을 70% 50%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의 정답률 중에 틀린 문항은 난이도 하인데 틀렸다라고 보았고 50% 이상일 때는 난이도 중, 그리고 50% 미만일 때는 난이도 상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가 시험을 진행했던 태도 등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았고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답률 데이터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어떠한 부분들에서 많이 틀렸는지를 바탕으로 행동 강령의 그 부분을 추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조성호 교수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연도부터 축적되어 온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된 문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타 사설 모의고사는 행동 강령을 수정하는 데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조성호 교수님 모의고사만 행동 강령을 수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행동 강령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는데도 틀렸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사설 모의고사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그냥 틀림을 받아들이기로 했었고 나머지 이제 그 조성호 교수님 모의고사는 좀 꼼꼼하게 분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답률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두었고 특히 많이 틀린 이 시기에 제가 많이 틀렸던 걸 보시면 이제 법률형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요건을 잘못 잡아서 틀리거나 아니면 선언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연언문에 대한 개념을 잘못 적용해서 틀린 경우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요건을 어떤 식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할지를 행동 강령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대비라고 이제 굉장히 약간 엄중하게 써놓긴 했는데 뭐 이제 대비가 아니게 되어버렸네요. 그 이제 이거는 제가 그 보았던 사설 모의고사 이제 그 조성호 교수님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모든 모의고사들의 점수를 트래킹해 놓은 자료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유일하게 유의미하게 해당 모의고사들에서 활용했던 자료는 여기 보이시는 이격도입니다. 이 이격도는 제가 만든 척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를 띄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표준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평균과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차이가 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내 위치를 가늠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 점수가 나오는 표준 점수 등에 연연하시기보다는 내가 평균에 비해서 이만큼 지금 잘하고 있구나 또는 못하고 있구나 평균만큼 하고 있구나를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평균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시험에 강한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이때 당시에 내가 슬럼프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추리 24점에서 25점 사이의 평균이 위치해 있을 때 급격하게 점수가 평균에 가까워지면서 타락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걸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지들의 특징이 뭔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증 우위의 시험인지 추리 우위의 시험인지 등을 일일이 다 판단해 가면서 이런 시험 유형이 나오면 내가 평균 또에 미치는 정도 또는 평균에 못 미치는 정도로 시험이 갑자기 운영이 떨어지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슬럼프가 왔을 때 사실 한 번 한 번으로 보면 갑자기 내 점수가 떨어지니까 내 점수가 많이 떨어졌네 이런 거 연연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걸 데이터를 쌓아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지금 슬럼프에 왔지만 이걸 극복하고 나면 다시 상승세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 추적 조사를 계속할 수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어떻게 보면 시험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독서 그리고 논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독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 지식 함량을 위한 공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독해 습관을 교정하는 이제 긴 텍스트를 읽을 때 계속해서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독해력의 증진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학 분야가 좀 약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서 철학과 관련된 독서를 되게 많이 했었고 이렇게 읽었던 책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컨대 쉽게 읽는 언어 철학 같은 책은 제가 읽고 나서 이제 논증 종류들을 막 분류하기 시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합류 논증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올해 26년도 리트의 그 논증 구조 문제에서도 갑자기 합류 논증이 처음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이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에스모글루는 이제 올해 언어이의 아제모글루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23년도에 솔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게 25년도에 출제돼서
혹시 2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김없이 출제가 되어버려서 저도 스스로 시험을 풀면서 조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이시는 것 중에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연세대학교 면접에 갔는데 제시문이 통째로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읽는 게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임을 제가 몸소 실현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봤던 책 중에 좀 깜짝 놀라실 만한 것 중 하나는 이제 수능 특강이었는데 저는 수능 특강 생명과학, 물리학 그리고 화학 이렇게 세 개는 다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특히 과학 소재가 나오면 친숙하지 못한 느낌이 있어서 그러한 것에 지레 겁을 먹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최소한 개념 용어들은 알면 좋겠는데 그러한 개념 용어들을 친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능 특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갑작스레 출제가 되었지만 뭐 몰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분자를 이제 막 하는 것들이 언어이해 지문에 나왔을 때도 좀 당황하지 않고 잘 넘겼었던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서 이제 오늘 딱 공개하고 이제 입을 다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2009년도부터 2026학년도 제가 제 기준으로는 25년도까지 퍼플렉시티에 모든 언어의 기출 지문들을 다 넣은 다음에 이게 어디를 참조해서 만들어진 지문인지를 검색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참조가 되었던 논문부터 순서대로 읽기 시작했었는데요. 그것이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번째에 보이는 가장자리 경우 논증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들어봐도 어떤 언어의 기출 지문이랑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거 외적으로도 제가 논문들을 읽을 때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출제 요소가 높아 보이는 그러한 소재들을 골라서 읽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올해는 이제 문학이 나왔지만 그 문학이 그냥 문학 원문으로 출제가 되었었지만 언어이에서 저는 사실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 신학이랑 결합한 문학과 관련된 신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했어가지고 신화와 관련된 부분도 논문에서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생활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내가 뭘 볼 걸지를 이제 연초 1월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리트랑 피셋 입법고시는 하나씩 늘어났을 것이고 수능은 3개가 모의고사까지 3개가 늘었을 것이기 때문에 총 85개를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보실지를 체계화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피셋이랑 입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3월 초에 치러졌던 피셋에 들어가기 전에 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풀었었고 실제로 이 피셋 자체 응시 경험이 수험장을 미리 경험해 본다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 당시에 이제 언어 논리에서 97.5점을 받으면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점수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내 독해력이 오르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월간, 일간으로 이제 점점 좁혀 나갔는데 월간 계획도 이런 식으로 그 달 초에 미리 다 적어 놓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5월부터는 이제 되게 많은 사설 모의고사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설 모의고사가 밀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하루 정도 밀리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날을 반드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만들어 놨었고 그게 저한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유분을 만들어 놓은 것도 내가 진행을 하면서 이거 못했는데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좀 더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를 보여주는 이제 제 일간 계획서들인데 상당히 이제 귀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제 하루에 약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주말을 보시면 이제 5시간 40분, 5시간 30분으로 짧은데 강연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시험 특성상 감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대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전 일찍 나와서 아침에 모의고사를 풀거나 기출 문제를 풀고 나면 빠르게 틀린 문제만 보고 저녁에 그냥 다 쉬는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생활을 하게 돼서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되게 많이 떠는 사람이어서 그 첫 초시 때 사실 언어 이해를 풀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4분 정도 아예 블랙아웃이 와서 글자가 안 읽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저를
계속해서 갉아먹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마다 제가 공부를 했고 정리를 했고 엑셀에 그거를 모든 것을 세분화해 놓을 만큼 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불안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아침에 물 마시는 양이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측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웃기지만 175ml 아침에 마시고 가니까 시험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안 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75ml를 마시고 커피 2모금 먹는 걸로 했었고요. 시험 30일 전부터는 점심은 옆에 있는 샐러디 가서 밥 먹고 저녁에는 한식 먹는 걸로 루틴 고착화해서 계속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은 슬럼프가 올 때가 있고 글 자체가 안 읽히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짧은 단편 소설이 많이 들어있는 SF 소설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물 관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뇌가 좀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텍스트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유지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리 받았던 다뤄졌으면 좋겠는 내용 중에 하나로 이제 언어이해 관련된 내용이 있길래 이제 언어이해도 어쨌든 분이 이제 90을 넘겼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했던 것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언어이해는 추리 논증보다도 훨씬 더 시간 압박이 많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언어이해도 전부 다 유형화를 해놨었는데 그거를 빈도순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출제 원리로 사용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내가 첫 문단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이 중에 첫 7개까지만 파악을 하겠다. 그리고 좀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앞에 보이는 1티어 여기 있는 것까지는 내가 다 지문에서 파악을 하면서 가겠다. 그리고 이건 완전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아제모울루 지문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들어갔었으니까 이거 나한테 완전 친숙한 소재네? 그러면은 문제에 나올 법한 3티어까지를 지문 내에서 머릿속에서 다 정보를 프로세싱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유연하게 계속해서 조정했던 게 언어이해 시험에서 시험 운용을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을 치르고 또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자꾸만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먹지 않고 가는 대신에 전 공복일 때 좀 더 시험을 잘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아침을 안 먹는 대신에 시험 도중에 계속 포도당 캔디를 섭취하면서 시험을 보는 걸 모의고사 내내 연습을 했는데 당일날 감독관님이 조금 빡빡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포도당 캔디 섭취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들에도 되게 헉했지만 최대한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시험 전날 사실 저는 11시에 누웠는데 새벽 4시 반에 잠이 들어서 1시간 반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리트 150점을 받았던 분이 자기도 1시간 반밖에 못 잤는데도 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스스로 시험장에 암시를 하면서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무조건 이제 생활 패턴을 맞추셔서 잠을 자는 걸 추천드리지만 혹시라도 잠을 못 주무시게 된다면 저를 기억하시면서 그래 영향 없다 그랬지 하시면서 자기 암시를 하시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해주셨는데 오늘 다 보니까 그 좋은 점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굉장한 공부량. 그런데 그것도 공부를 했던 분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던 분은 이 엄청난 양을 어떻게 1년에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맞게끔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 보니까 강의를 전체를 다 들었어요. 그죠? 기본부터 쭉 들은 거죠. 쭉 실강을 들은 거죠. 예, 현강을 쭉 들었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자기 부족 부분을 발견했을 때 그걸 나름대로 보충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는 이게 기본이 되겠죠. 그 강의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야 전체를 다 조망하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보충하고 강의가 있으면 강의로 활용하고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 높다면은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만의 멘탈 관리법 이런 거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멘탈 관리법, 자기에 대한 인식 요거는 굉장히 메타인지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오늘 발표하신 다른 학생들 분께서 리트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해 주셨을 거고요. 저는 리트 플러스 알파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